현대영차에서 인사 담당을 했잖아요. 아주 오랜 기간을. 항상 리더들을 많이 보게 됐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사람들, 저 사람 뭐 괜찮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긍정적이에요. 해보자. 안 돼도 해보자. 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같은 말을 하도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문제의 중심에서요, 회피하지 않고 책임감이 강하죠. 제가 이게 여러 리더십들을 보면 그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이순신이었어요. 그 사람은 직원들하고 회식도 많이 해요. 그 옛날에 그 전쟁 중에도 따뜻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요. 나의 문제점은 없는지. 카리스마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그 사람 말에 공감하면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환경이나 분야 뭐 여기에 따라서 다 발휘될 게 다르고요. 근데 그런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는 저는 인간적인 매력, 그 중에 사랑, 그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날 때 아무리 냉철하고 분명하고 때론 딱딱해 보여도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후배들이 보면 저 사람은 때론 무서워. 그런데 존경스러워. 저 사람 가끔 보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조직은 잘 돼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제가 이게 여러 리더십들을 보면 그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이순신이었어요. 책으로 보면. 그 사람은 직원들하고 회식도 많이 해요. 그 옛날에 그 전쟁 중에도 따뜻해요. 굉장히 냉철하고 분석적이에요. 자기 성찰을 수도 없이 해요. 난중일기. 맞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요. 나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이 이순신 말이면 그냥 두려워하면서도 따르고 이순신을 존경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기는 거죠. 아무리 군대가 많은 거에 따르지 않으면. 리더십을 굳이 말하면 그거를 난 인간적인 매력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 안에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되게 카리스마를 잘못 알고 있는데 70년대 멱살 잡고 끌고 다닐 때 그걸 카리스마라고 하니까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카리스마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그 사람 말에 공감하면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연구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다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역사상으로 가장 많이 따랐던 사람이 누구면 그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카리스마가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 거냐. 왜냐면 뭐 한번 이렇게 딱 가면은 수천 명씩 끌고 다녔잖아요. 왜 끌려다녔겠어요? 그 양반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감동이 오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맞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쓴 책을 내가 한번 본 적인데 맞는 것 같다.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 몇 명이나 끌고 가세요. 가다가 포기하지. 저는 이제 오랫동안 현대영차에서 인사 담당을 했잖아요. 아주 오랜 기간을. 그러니까 항상 리더들을 많이 보게 됐잖아요. 물론 이제 뭐 직원들도 많이 봤지만 되게 성공했다 그러면 일단 뭐 사회적으로는 좋든 싫든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 임원이 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회사 내에선. 그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사람들, 저 사람 뭐 괜찮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긍정적이에요. 일단 해보자. 안 돼도 해보자. 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간 사람들 특징 중에는 아닌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건 보편적인 얘기. 제가 원하는 저 사람은 정말 성공적이다. 여기서 성공적이다는 건 겉으로만 보이지 않고 내면까지도 괜찮은. 같은 자리에 앉아도 어떤 사람은 욕을 먹고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후자 해당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좋은 매너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하도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매너를 가지고 있어요. 일도 잘하면서 아주 나쁜 사람이죠. 성품까지 적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특징을 보면 또 그런 게 거기에다가 또 생각을 혼자 깊이 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빠르게 결정하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빠르게 결정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다 그만뒀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젊었을 때 사랑한다고 해도 표현을 안 하면 그 사랑 안 이루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내 의지를 표현을 해야지 되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런 데서 종교의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강점들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보면, 지켜보면 저 사람이 왜 부하 직원들한테도 인정을 받으면서 승진도 잘 되고 임원이 되고 조직을 잘 이끌어가나 그런 분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문제의 중심에서요. 회피하지 않고 또 이렇게 같이 가서 얘기를 해보면 책임감이 강하죠. 리더가 다 성공하진 않아요. 리더가 돼서 더 형편없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좀 너무 까칠하게 해서 죄송한데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담을 얘기하면 저는 후배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무엇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주위에 가는 거.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그걸 저는 이제 투비냐 투두냐를 얘기하는데 투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무엇이 되면 안 될 사람이 됐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무엇이 된다라는 거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굉장히 나쁜 영향력을 미쳤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건 정말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가 리더가 되면 어떤 리더가 될 것이냐. 이거는요, 제 생각은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 유년기 때 어떤 환경에서 리더십을 배웠느냐. 그리고 나서 회사 돌아서 마지막 찬스야. 주니어 때 어떤 리더들을 보고 배우고 만약에 나쁜 리더들을 만났으면 그걸 어떻게 네가 소화했느냐. 이때까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좋은 리더가 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제 생각엔.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리더들은. 남들을 포용한다거나 먼저 신뢰를 준다거나 도량이 넓다거나. 도량 좁은 리더가 실력만 있으면 그것도 꼭 잡혀요. 여러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후천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지만 회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회사에서 주니어 때 어떤 리더 밑에서 배웠느냐. 일단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야 제대로 배우고 만약에 좀 이상한 리더를 만났으면 그 리더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쁜 리더들을 보고 욕하면서 지가 그 자리 가면 거절해요. 내가 봤던 게 70%예요. 자기도 모르게 배웠기 때문에. 욕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근데 훌륭한 리더가 될 사람들은 욕을 하면 절대 안 배워요. 그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들. 내가 좋은 리더가 되려면 자기 지향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난 이런 리더가 되겠다. 그리고 항상 기준은 이건 실무자나 리더나 똑같아야 돼요. 그 조직의 목표가 무엇이냐. 내가 하는 일이 이 회사에 맞는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항상 왜곡하는 사람도 있죠, 가끔. 자기 쪽으로. 그런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죠. 여백은 제가 일을 좋아하고 너무 바쁘게 해서 하는데 그 당시 우리 리더들의 스타일들은 나는 이해는 해요.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갖고 없는데 선진국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한 것대로 따라가면 될 때야. 그러니까 무조건 책찍만 하면 되는 거야. 야, 생각하지 마, 임마. 하라는 것만 해. 그 하라는 거에 절대량만 많으면 우리보다 앞서가는 회사를 빨리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난 100% 이해해요, 선배들을. 그런 식으로 리드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뭐 팀장 되고 임원이 됐을 때는 이미 턱 밑까지 가 있을 때였어요. 세계적인 기업들에.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구성원들 하나하나, 특히 리더들은 자기들이 한쪽을 비워놔야 돼요. 비워놓으라는 게 아무 생각 없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 놔두고 새로운 창조 공간을 놔두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걸 넣을 수 있는 여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옛날 우리 선배들은
100%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딴 생각 못하게 만드는 게 그냥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네 머릿속에 일부를 여백을 놔둬라. 그래서 새로운 창조 공간을 만들어라.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걸 집어넣어라 거기에다. 그래서 항상 메모하고 노트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후배들한테. 막 보고서 길게 쓰는 거 정말 싫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길게 써요. 능력이 없으니까. 몇 장이 안 되더라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딱 표현한다는 건 실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중요한 줄 알고 어떻게 정리해야 상대방이 이해할 줄 안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중언부언하고 그냥 또 일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잔뜩 갖다 붙여서 보여주고 어느 세월에 그거 막 하루에 보고도 수십 개씩 받아야 되는데 실력을 쌓아야죠. 근데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해, 직원한테. 상처받을까 봐 못했어요. 편지에다 썼어요, 가끔. 난 이런 보고서 좋아한다. 그거를 건건히 하면 그 피드백이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났어. 그러면 이제 쓰는 거죠. 보고서는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잖아요. 누구를 찍어서 얘기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고. 가슴 찔리는 사람 많이 나오죠. 스스로 찔리는 거하고요. 내가 찔리는 거는 뭐 하나가 땅이에요.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런 회식 자리에서 정말 무섭다 내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무서운데? 너희들한테 화 한 번 안 내는데. 그러니까. 화를 냈어야 되는데 화를 안 내니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나가서 문 적이 있대요, 자기가. 분명히 오늘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화를 안 내고 핵심만 딱딱 집어서 돌려보내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다 아는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스스로 느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게 뭐냐, 머리를 어디다 두고 일하는 거냐. 막. 저도 뭐 팀원한테 그런 걸 몇 번 당해봐가지고 저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전 안 해. 저하고 약속하면 안 해요, 전.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왜? 내가 바보예요? 왜 제 상처 주고 일에 성과를 안 나게 하는 일을 내가 왜 해요? 그것도 일의 관리자가, 리더가. 이런 건 리더십 책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 백조가 물 위에 잔잔하게 떠다니지만 밑에는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CEO한테 혹은 뭐 기업에 왜 광고비 마케팅 돈을 안 쓰냐? 왜 R&D 비용을 안 쓰냐? 그럼 난 대묻고 싶어요. 왜 본인한테는 왜 마케팅 비용을 안 써요? 옷 하나 후지구하게 입지 말고 마케팅 비용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운동하는 거, 책 사보는 거 R&D 비용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투자 안 하냐? 저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예, 어렵게 살아서 아버지가 저보고 공업 전문학교 가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죠. 공전 가라고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때 또 뭐 머리가 깼는지 제가 공납금 안 내는 대학교를 찾아가겠다. 육사나 뭐 해양대학 이런 데를. 그렇게 해서 그냥 인문계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여튼 굉장히 어려웠어요. 대학도 이제 옛날에는 과외 공부 같은 게 됐으니까 학교 장학금을 받고 과외 선생 이런 걸로 생활과 이제 공학과를 내면 다니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생각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뭐 고생 안 한 거 뭐 부잣집 아들로 생각하는데, 뭐 사실 저는 그 당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도 안 하면 나는 신분 상승할 길이 없으니까 노력하고 열심히 했던 건데, 또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쉬면서 했고요. 뭐 평안하게 보이지만 뒤에 보면 그 그러니까 그 백조가 물 위에 잔잔하게 떠다니지만 밑에는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뭐 놀고 있는 사람이 사장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뭐 강점이 특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이 좋았던 것 같긴 하고요. 항상 이제 상사가 부탁하는 것보다는 뭐 조금이라도 더 좀 만족하게끔 해주려고 더 한두 발자국 더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리더가 되고 또 이제 뭐 간부사원이 되고 임원이 되고 보면은 기대 이상을 해오는 어떤 직원들이 아무래도 기대에 미흡하게 오는 직원보다는 낫겠죠. 그러니까 어떤 지시를 받더라도 이제 그거를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그 양반의 기대보다는 오히려 한두 발자국 더 좀 나가려고 노력했던 거. 예를 들면은 내일 저녁까지는 자료가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일 저녁이 아니라 뭐 오전에 갖다 준다든지 자료의 어떤 범위 이상의 어떤 자료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린다든지.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 했는데 제가 보게 되면 머리가 좋기보다는 꾀머리라 어머니는 밤낮 그랬는데 되게 이제 선생님이 어떤 거 출제하겠다 이런 게 감이 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사가 지시할 때도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나 싶으면은 그걸 조금 더 보충해서 갖다 드리거나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내가 이제 아는 분 중에 군에서 아마 4성 장군까지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저 올라간 배경은 3Q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뭡니까? 그랬더니 퀵 리스폰스. 먼저 빨리 반응하고, 그 다음에 퀵 리포트. 빨리 보고서를 올리고, 그 다음에 퀵 액션. 혹은 퀵 리절트. 빠른 행동 성과. 그래서 이제 요새 에자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완성돼 가지고 가져갔는데, 이제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에, 거기서가 마음에 안 들어 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에자일 방법이라는 거는 뭐 주 단위가 되든 2주 단위가 되든 만나가지고 또 주문을 준분하고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앞에 그 사성장군 하시는 분의 퀵 레스폰스 마찬가지인데 뭐 상사가 지시를 하잖아요. 그럼 다 해가지고 가지고 가기 전에 한번 중간에 가서 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하고 있구나. 우선 안심할 거고 또 하는 방향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일 저녁까지 가져오라는데 그때까지 강간무소식이면 이게 뭐 하고 있는지 없는지 불안할 거고 또 만약에 그랬는데 내일 저녁 것도 안 가져가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퀵 리스폰스, 퀵 리포트, 퀵 액션, 뭐 퀵 레저트, 뭐 기업의 성과를 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도 알게 모르게 나는 그런 3Q라는 용어로까지 정리는 못했는데 뭐 해오지 않았나.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얻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많이 읽었던 책이 이제 뭐 20대에 뭐 해야 할 일들, 30대에 해야 할 일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왜 일나? 뭐 이랬는데 뭐 그런 게 다 도움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저는 이제 어떤 창의력이라는 게 제가 뭐 경영자지만 경영 서적만 많이 읽는다고 경영자라는 게 아니고 시도 읽어야 되고 소설도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즘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이 사고의 빅데이터 안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다가 어떤 그런 무의식 순간에 몰입을 하게 되면은 이 뇌의 시납스들이 연결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내가 뭐 저는 이공계 출신이지만은 뭐 전문서적만 보는 게 아니고 뭐 경영서적도 보고 뭐 시도 보고 그런 게 집합체고 그런 책들 아까 뭐 자기 개발 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지 그냥 뭐 자연스럽게 뚝 떨어져 나온 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초급 과장 시절입니다. 이사님이 한 날 방을 불러서 갔더니 야 배종원이 좀 앉아라. 야 너는 저 뒤에서 애들이 물에 빠지면 이렇게 좀 가서 건져주고 이래 물에 못 들어가게 하라 그랬더니 같이 물에다가 첨벙대고 노냐고. 그래서 그때 아주 물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사원 때 열심히 하던 짓을 같이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원이 아니잖아요. 이제 저도 적어도 초급 간부 과장 그 당시에 과장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스트를 맡았을 때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뭘 하고 이제 보고 파악하라는데 지가 같이 물에 들어가서 첨벙대고 있다고 그분이 그렇게 느끼셨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래서 그때 크게 이제 좀 느낀 적가 있고 부장이 됐을 때 그 당시 전무님이 또 제 보스였는데 야 배정원 들어봐. 예. 너 말이야. 예. 그 방에 유리 조각이 있고 뜨거운 난로가 있고 한데 네가 하는 짓을 보니까 애들을 새끼줄이 묶어가지고 칙칙북북 기차놀이 하고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자 여기 유리가 있으니까 조심하고 이걸 피해 다니세요. 그리고 여기 난로 조심하고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기차놀이 할 때 이게 뭐 이게 줄 가지고 이렇게 다 묶어 그걸 딱 들고 이렇게 이제 당기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부장 정도 됐을 때 같이 푸덕거리지는 않은 모양인데 그러고 댕겼던 모양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야, 뭐 유리는 썰어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다음에 뜨거운 난로에 펴는 펜스를 치고 앉아있다 올라가는 놈이 끄집어 내면 되지 왜 같이 그러고 매일 돌아다니고 앉았냐.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보면은 제가 요새 임원 코칭도 많이 하잖아요. 그 유임할 수 있어야 돼요.
위임하고 자기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위임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장애 요소들을 제거시켜 놔버려야죠. 그게 제가 부장 때 한 대 더 맞은 기억이고 그 이후로는 뭐 대체로 잘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 올라가니까 불러서 야단칠 사람들도 자꾸 줄어들고 예. 임원 되니까 이제 사장님밖에는 잘 없잖아요. 또 사장을 누가 불러 야단치겠습니까? 사원일 때와 뭐 리더가 되고 임원이 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원일 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상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 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임원이 되고 뭐 사장이 되고 뭐 그 전에 또 뭐 팀장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동기부여하고 같이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되거든요. 힘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순간순간을 그것 자체도 이제 즐기면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힘든다는 거는 뭐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중에 또 좋은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쌓여서 내가 또 뭐 예를 들면 내가 자체 사업을 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뭐 직장 생활을 하는 뭐 그런 사람이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게 인정받고 올라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뒤에 또 어떤 성과와 보답이 기다렸다고 상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듯이 또 즐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치열하게는, 치열하게 사십시오. 살더라도 또 중간중간 잘 휴식을 취하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막을 건널 때는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고 가래요. 그래야지 그 다음 또 오아시스까지 갈 내 체력을 확보하고 그 오아시스에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고. 오아시스를 지나쳐 가다 보면 내가 피곤해 쓰러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열한 인생을 사는 중간중간에 오아시스를 만들 때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또 철저하게 쉬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많은 직원들한테 특히 신입사원 특강하라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요. 제가 이제 대표이사가 되고 신입사원들 오면 또 한번 특강해달라 그러면, 직장에 세 가지 관계를 맺게 되죠. 좀 지나게 되면 자기 부하 직원이 생기고, 동료가 있고, 이제 상사가 있잖아요. 상사는 요즘 직원들은, 요즘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뭐, 저도 옛날에 요즘 직원 소리 들었을 테니까 그렇긴 한데, 존경이 안 가면 예의도 안 차리는 경우가 혹시 있어요. 근데 그건 틀려요. 상사 존경 안 가는 상사 많죠. 저도 그런 상사 중에 하나 있을지 모르겠고. 그러나 예의는 지켜줘야죠. 상사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료한테는 이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작은 건 양보하는 거죠. 그리고 큰 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직원들은 뭐 야단칠 수도 있고 뭐 칭찬할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모가 자식 대하듯 형이 동생 대하듯 그 애정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냐 봅니다. 제가 이제 그 화신손이라는 데 있다가 현대종합상사들이 전혀 다른 데잖아요. 공장의 설계 엔지니어였다가 종합무역상사를 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요일 날 바이어들이 꼭 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동 시간을 좀 하려고 월요일부터 일해야 되니까 꼭 토요일, 일요일 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오거든요. 공항 픽업 나가서 이제 안내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다 싫어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종합상사로 가면서 화신손이 과장으로 했다가 대리로 가 있을 때입니다. 배들이 뭐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거 다 맡아서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일본 회사에 있었는데 일본어는 좀 했는데 영어도 쉽지가 않았는데 그 바이어 만나가지고 내 영어 못하는 거 표를 안 내야 되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내 부장님들, 뭐 과장님 이런 일할 때는 내가 머릿속에서 뭐 한 두세 번 문장을 만들고 말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바이어 나 둘인데. 그러니까 뭐 막 되는 안 되는 영어 하면서 내가 이제 쇼핑 가이드도 하고 호텔 가이드도 주고 데려다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아닌 그런 동료들의 바이어를 그렇게 다 해줬어요. 작은 거 양보를 했죠. 그렇게 고마워하죠. 근데 나한테 도는 반대 거부가 있더라고. 이분들이 다음에 출장 올 때 이사님 방에서 날 불러요. 야, 미스터 비에 지난번에 굉장히 고마웠다고 하면 조금 선물을 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제 알아요. 아, 나를 이사방에서 불러주는 게 효과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사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지 바이어도 아닌데, 오는 바이어마다 제가 이렇게 하나냐. 좀 작은 걸 양보하면 돼요. 이제 그걸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직원들이 CEO한테 혹은 뭐 기업에 왜 광고비 마케팅 돈을 안 쓰냐? 왜 R&D 비용을 안 쓰냐? 그럼 난 대묻고 싶어요. 왜 본인한테는 왜 마케팅 비용을 안 써요? 마케팅 비용이 뭐예요? 자, 친구가 밥 먹고, 동료하고,
밥값 사주는 거 아깝잖아요. 왜 내가 밥 사야 돼? 그건 마케팅 비용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주말 놀지 않고 공항에 나가주는 게 내가 쓰는 마케팅 비용으로 생각해. 옷 하나 후지구하게 입지 말고 그건 마케팅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운동하는 거, 책 사보는 거, R&D 비용 아니에요? 뭐 회사는 투자하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투자 안 하냐.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그러면 사실 나는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더 큰 걸 얻게 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나가면은 그렇게 뭐 질시할 일도 없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때 사실은 성공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회를 보면 약 3%의 사람들을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이 3%의 사람들은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에 대해 더 명확하게 손으로 직접 썼고 이 손으로 쓴 목표를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목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한번 올렸습니다. 내가 나이가 50대 후반으로 가다 보니까 인생에 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4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좀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고 권력이고 그리고 명성이고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4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갖춘다면 사회로부터도 배척당하지 않고 가족들로부터도 배척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은 4개가 다 없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얘기하는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지지 않고 풍성해지는 삶을 살자.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옛날엔 10년에 한 번 강산이 변했다면 지금은 1년에 한 번 바뀌고 앞으로 이제 AI가 초래할 특이점이 올 경우는 저는 분기에 한 번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할 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왕년에 라떼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지금 또는 미래의 꿈을 얘기하고 그 미래의 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는 일에 대한 어떤 가치관일 텐데요. 그거는 일에 대해서 아마 비전이나 열정이나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명감이 목적과 목표로 분명하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때 사실은 성공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회를 보면 약 3%의 사람들을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이 3%의 사람들은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에 대해 더 명확하게 손으로 직접 썼고 이 손으로 쓴 목표를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목표에 대해서 옆에다 체크를 해주고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분명한 철학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실행을 할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어떤 액션 아이템을 가진 분들이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잠시 언급을 했지만 늘 머리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목표로만 일을 바라봤던 사람인데 제가 이랜드 서비스에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바닥에 있는 조직들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 방식, 일에 대한 환경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르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가장 제가 크게 발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정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과 일을 할 때 이 일을 풀어내는 것들이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많은 직원들이 좀 열등감과 패배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직원들을 인식관을 바꾸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한 직원을 20번 이상 면담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면담을 하는데 시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통 저녁에 저녁 식사를 3번에서 4번씩이나 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밥을 먹었다는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만큼 이 직원들을 바꿔내는 데는 오히려 스마트한 조직보다 훨씬 어려움들이 있었고 정말 이렇게 그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가고 발로 다가가는 일하는 방식이 아마 그 당시에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반드시 피드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네 개의 과정들이 약하고 또 하나가 기본적으로 교만한 것 같아요. 교만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좀 나태한 것 같습니다. 자기 삶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삶이나 일의 현장에 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연이나 엑스트라처럼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인생은 어떤 때가 황금기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늦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42.195라는 마라톤 관점으로 보면 처음이 빠르다고 마지막 종착지에 더 먼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중간이 빠르다고 마지막 종착지에 빨리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꾸준하게 우리가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더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태도가 실제적으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준비들을 반드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랜드 서비스 같을 때도 동의를 했었는데요. 만일에 지금 내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만일에 이 에너지를 1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1이 아니라 1.5, 2, 3을 쓸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20일 때 우리 인생의 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가 가장 건강하기도 하고 가장 기억력도 좋기도 하고 체력도 가장 좋기도 하고 외모도 아마 그때가 인생의 절정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20이 넘어서게 되면 거기에 새로운 에너지를 어떻게 투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급전직하는 사람들도 있고 평행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반전시켜서 더 나아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최소한 평행선으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인생이 우상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1.5, 2배 또는 3배의 노력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스는 혼자 모든 것들 명령하듯이 끌고 가는 사람이고 리더는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리더십은 사실은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게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배를 목적지까지 끌고 가지 못한다면 사실은 리더십이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것처럼 리더십이란 건 성과가 있을 때 작동할 수 있는 게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장이 만일에 배를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데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 만일에 남태평양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큰 폭풍우를 만났을 때 긴급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 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그 선원들이 이분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일사불란함이 없을 거고 배가 자초되거나 난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리더들의 신뢰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성의 바탕에는 리더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는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조직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의 목표와 목적이 조직을 위해서 오히려 포커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종을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리더에 대해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존중하는, 리더들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팔로우십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만일에 밑에 직원이거나 중간 관리자일 때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비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일에 주위에는 동료나 부하 직원들이 봤다면 그 사람이 만일에 리더에 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전에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했던 것들이 늘 머릿속에 아마 남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조직에서는 무엇보다 팔로우십을 가지는 것들 자체가 내가 롱런할 수 있고 또 오히려 동료와 부하 직원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문화는 기업마다 추구하는 방식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직원과 고객에 대한 존중, 그리고 배려, 그리고 바른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개들이 있을 때 사실은 바깥쪽에 있는 고객이나 협력사를 대하는 태도도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엘리트주의 관점에서 경쟁이라든지 최고를 추구하는 기업들을 또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것들이 조직 문화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들이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직 문화가 사실은 전략을 앞선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도 저는 그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바르게 의사소통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조직 문화의 3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관, 방향성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개인이나 조직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 밸런스의 개념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가지는 일에 대한 밸런스는 개인의 일에 대한 철학, 그리고 태도, 역량, 성과가 균형이 있을 때 일에 있어 가지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직에 있어 가지고는 일의 성과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공이 5대5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조직이 가지는 일의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성과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성과 100 그리고 리스크 0의 관점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리스크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도 대처하는 방법도 미흡하고, 그리고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반복된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성과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업은 사회로부터 빚진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사실은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 넥스트 소사이어티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기업가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일에 있어 가지고 효율성만큼이나 중요한 것들이 효과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효율성만 강조를 하게 되면 숫자에만 치우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영이란 것들이 숫자만 집중할 것들이냐라고 볼 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질의 부분, 숫자가 아니라 질과 가치의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 아까 지속 가능하기도 하고 그 기업이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